가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2025년 3월호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네, 서울대 물리전문학부 박사호 연구원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어서 고등과학원의 유재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 박사님은 제가 삼고초려까지는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나 연구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이달까지만 나오시게 됐어요. 네네. 나중에 게스트로 나오세요. 그리고 네, 어쩌다 한 알겠습니다. 번씩. 네, 특히 네. 연구 성과가 있으신 경우 네. 지난번에 하시던 연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예. 그 후속 연구를 네네. 들고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네네. 알겠습니다. 매달 와. 성과 좀 나오셨어요? 와. 뭐 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네요. 한 달이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러면서 한 달 만에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좀 지구과학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가끔씩 원래 했습니다. 지진 같은 것도 했었고. 네. 왜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하지만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제 지구과학 안에 천문학 이런 게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구과학 선택했었어요. 그 논리를 끌고 와서 우리 천문학 방송이지만 지구과학 한 번씩 하루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분하고 이제 말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한번 모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천문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모실 분이 그다지 마땅찮아서 잘못하면은 저하고 홍 박사님하고 둘이서 한동안 네 저는 뭐 이것저것 오프닝으로 한 뉴스 좀 많이 끌어와가지고 사실 얘기는 많아요. 천문학 뉴스는 요즘 나오는 게 천문학뿐만 아니고 과학 뉴스가 조금만 뒤져보면 진짜 많잖아요. 온갖 네. 뉴스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네, 다음 편은 아마 지구과학 쪽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프닝입니다. 네. 오프닝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아, 예, 두 분은 무섭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청취자 및 시청자분들에게는 뭔가 이 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소행성 충돌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소행성 2024YR4라는 건데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2024년 12월 27일 날 발견됐으니까 지금 두 달, 오늘 지금 3월 2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두 달하고 조금 넘은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발견한 소행성이죠. 근데 이 소행성의 충돌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네. 처음에는 1.3%였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소행성 충돌 가능성으로는. 그래서 77분의 1 정도였던 것이 연구 관측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점점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1.6% 그리고 1.9%로 계속 높아졌다가 급기야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연구소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가 지난 2월 7일에 이 소행성이 충돌할 확률이 2.2%까지 올라갔다. 45분의 1입니다. 충돌 날짜는 203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만약에 충돌할 경우입니다. 충돌 날짜 확정되는 거 아니고요. 7년 하고 거의 8년 남은 거죠 아마. 예, 근데 충돌 확률이 2.2%다. 지금 보시는 저것이 우리 눈에는 뭐 다른 것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지만 천문학자들의 눈에는 그 연구를 통해서 저것이 소행성이라는 걸 알아본 거겠죠, 그죠? 그렇죠. 저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찍으면은 그렇죠. 별들은 그 자리 가만히 있지만 예. 이제 소행성은 자취를 남기죠. 그렇죠. 변화해 가니까 네, 위치를 궤적이. 변해야니까 그거를 예. 가지고 소행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시간이 얼만큼 흘렀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그 트렌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네네. 소행성의 궤도 요소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많아질수록 그 궤도 정보, 궤도 요소를 우리가 계산해낼 때 그 오차가 그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더 정확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2.2%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천문학자분들도 저걸 스틸 사진으로 보시면은 구별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 중에 딱 보거나 생긴 게 이러니까 소행성이구나.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 이게 점광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전능하신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위고. 그런데 2.2%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 벌벌 떨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낮은 가능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궤도가 지구 근처를 지나는 각종 천체를 이제 니어어스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지구 근접 천체 이렇게 부르는데 소행성도 있고 혜성도 있고 뭐 잡다한 종류도 다양하고
발견된 것만 해도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뭐 수만 개가 넘고 그런데 그 중에 100년 내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0이 아닌 천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있는 천체는 대략 수십에서 수백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확률이 보통 0이 아닌 확률이란 게 수백만 분의 1에서 수십억 분의 1 수준인데 이거는 2.2%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로또를 잘 안 사는 이유는 로또 확률이 뭐 800만 분의 1인가 매우 낮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만약 로또 1등 확률이 2.2%에 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갈까? 사야죠. 예, 당장 우리도 당장 그잖아요. 예, 삽니다.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느낌을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첨금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첨금이 2.2% 수준으로 떨어지면 당첨금이 정말 몇십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더 네, 이상 맞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네. 제가 여담이지만 영국에 있을 때 한국 로또를 샀었어요. 그때 어떻게 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하려면 합니다. 물론 영국에서 사는 그 지역의 로또들 따로 있죠. 미국 거는 뭐 파워볼이니 메가밀리언이 미국 건가? 아무튼 뭐 유로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상금이. 근데 그거는 너무 오히려 받기가 어려우니까 한국 건 뭐 1등 되나 그렇다고 무슨 솔직히 100만 분의 1이나 10억 분의 1이나 현실에서 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 걸 샀는데 3등에 걸린 거예요. 어머. 근데 로또 3등이면 최소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같이 살던 그 같이 자취하던 친구들 열 몇 명한테 피자랑 다 돌렸거든요. 걸리자마자 그것만 뭐 10몇만 원 들었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때 번호가 쉬웠나 봐요. 그래서 3등이 엄청나게 많아서 상금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100만 원은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어머.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는 아이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 이제 토토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예측이 쉬운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또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당연히 이길 뭐 것에다 걸면 당연히 배당이 적어지겠죠. 여하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2% 적지 않은 가능성이다. 소행성 크기가 어느 정도냐? 40에서 90m 정도 직경을 본대요. 그러니까는 아주 크진 않은데 뭐 2, 30층 건물 크기라고 하고 지구에 충돌한다면 폭발력은 8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의 500배 정도. 그러니까 도시에 떨어지면 도시는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뭐랑 비교를 보통 하냐면 1908년에 시베리아 퉁구스카에 떨어진 운석.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운석인지 뭐 혜성인지 뭐 혹은 뭐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무슨 작은 블랙홀이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이게 참 이쪽으로 가면 점점 네. 이제 약간 네. 좀 괴상한 얘기로 흘러가는데 심지어 뭐 외계와 관련돼 외계인과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정설은 뭐 운석이나 소행성 뭐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때 크기가 한 40m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이제 그 파괴된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옛날이라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근데 충격으로 215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됐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넓이의 숲이 사진들 옛날 사진들 폭발이 있은 뭐 몇 년 후에 가서 시베리아 또 완전 깊숙한 곳이라 네. 사람도 하나도 안 살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인명피해가 제로입니다. 인명피해 제로. 근데 가서 이제 결국 사진 찍어 보면은 그 숲이 이제 다 불타고 누워가지고 나무가 다 넘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때 폭발의 충격이 뭐 핀란드 이런 데까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났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시베리아의 황무지에 떨어진 게 정말 천운이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유럽으로 좀 더 갔든가 네. 아니면은 뭐 북미에 떨어질 수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랬으면은 뭐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는 우리 지금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기록이 이 퉁구스카가 우리가 기억하는 아마 가장 최근에 이런 기록이 아닐까 싶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큰 소행성 폭발은 없었죠. 당연히 있었으면은 우리가 알았겠죠. 모를 리 없고 근데 뭐 자잘한 것들 그 러시아에 왜 상공에서 폭발한 거 있었고 근데 그때도 뭐 큰 뭐 사고가 난 건 아니었죠. 유리창들 깨져서 또 다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리창 깨져서 파편에 다친 정도였지 직접적인 폭발로 뭐 사람이 죽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 여하튼 뭐 2.2% 높다면 높고 작다면 작은데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소행성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유엔 승인한 2개의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사가 의장을 맡는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가 있고 이게 북미 쪽에서 충돌 확률이 1%를 넘는 10m 이상의 소행성에 대해서 추적을 책임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유럽 우주국 ESA가 의장을 맡고 있는 우주 임무계획 자문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은 앞으로 50년 안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1%를 넘는 지름 50m 이상의 소행성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짜고 뭐 이런 2개의 그룹이 있고 한국도 여기 이제 속해 있어요. 20개 회원국 중 하나로 천문연구원이 사실 이거 되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KMT넷이라고 망원경 3개, 칠레하고 아마 프리카 공화국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거 이건 저희가 초기 방송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는 분이 여기 출연도 가끔씩 카메오로 하신 분께서 그 망원경 장비를 실제로 만들고 계셨어요. 네. 망원경 만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큰 망원경을 실제로 KMT나 망원경 제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저희가 홍보는 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돈 주고 그걸 뭐 쓸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10년 전 얘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알아야죠. 저희가 네. 방송 처음 할 때만 해도요. 한국에 기초과학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학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한국은 핸드폰만 만들고 컴퓨터 뭐 반도체나 하고 있지 기초과학은 제로다 정말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MT넷인데 KMT넷이 하는 게 이제 그중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지구 근접 천체들 사진 찍고 추적하고 또 얘는 이제 그 남반구 3군데에 나눠져 있으니까 24시간 관측이 가능하니까 하나를 계속 따라가면서 망원경 바꿔가면서 추적하고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연구 담당하신 분이 여기 저희 방송 나와서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제 관측만 하고 이제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부딪히겠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냥 뭐 됐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실험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거죠.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트라고 약자로 쓰고 있고요. 이게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소행성이 2개입니다. 그 디디모스라는 큰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쟤를 공전하고 있는 디모포스라는 다이모포스, 디모르포스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뭐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다이모포스라고 할 것 같고요. 유럽 사람들은 디모르포스라고 할 것 같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공전을 작은 애가 하고 있는 쌍소행성 네. 저런 애가 이제 있었던 거죠. 2022년에 네. 지구에 가깝게 오진 않았고요.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니까 뭐 한참 멀죠. 전혀 충돌 확률도 없는. 근데 저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트, 골프 카트 크기 정도래요. 작은 저 우주선을 보내서 충돌을 시킨 거죠. 네. 570kg짜리 우주선이었습니다. 그 저 소행성은 아주 큰 건 아니고 지금 충돌한 저 소행성이 지름이 163m니까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저 2024 YR4보다는 훨씬 크고요. 네. 하지만은 우리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그 지구로 떨어지고 있던 게 그 지름이 200km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휴. 예, 그게 부딪히면은 정말 살아날 가능성이 인류는 물론이고 지구 생명이 거의 존속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근데 그런 데 비하면 이제 약소하지만 저것도 역시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겠죠. 저런 크기라도. 그래서 저기에 이제 570kg짜리 우주선을 충돌을 시켰고 마 20으로 충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공전 궤도가 저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저 하얀 오리지널 오빗이라고 적혀 있는 하얀 궤도로 돌고 있던 것이 저렇게 파란 뉴 오빗으로 바뀐 거죠. 그 충돌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충돌로 저 정도의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에 이 실험을 한 거고 공전 궤도 주기도 32분 단축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안쪽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거리에서 약간만 궤도를 바꿔줘도 약간만 충격을 주고 지구에 도착할 때쯤 되면 많이 빗나가 있으니까 그죠? 사실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우리 이 소행성 2024 YR4가 좀 늦게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소행성 발견 관련해서 특히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뭔가를 발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일찍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네. 특히 큰 것일수록 만약에 뭐 내년에 당장 뭐가 떨어지는데 엄청 10km 지름짜리가 내년에 떨어지는 걸로 지금 관측했더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큰 거라도 400년 후에 충돌하는데 지름 200km짜리가 진짜 400년 후에 충돌한다고 하면 우리 4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마치 삼체 소설처럼 400년 동안 어쨌든 간에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과학기술을 열심히 발전시켜서 재를 막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충돌 날짜가 지금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8년이 채 안 남았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유럽 우주국의 행성 방위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후안 카노라는 코디네이터가 만약 이제 소행성을 저렇게 부딪혀서 궤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우주선 제작하는 데만 3년에서 5년 걸리고 날아가는 데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8년이 매우 촉박한 기간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2.2%의 가능성이면 손을 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가다가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잘못 건드렸다고 괜히 2.2%가 뭐 80%가 되고 그런 네. 영화에서는 항상 일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플랜 B가 뭔가 가동이 되는 거죠. 매우 위험하고 이제 SF적인 플랜 B가 가동이 되는 거죠. 여하튼 4월까지 추가 관측을 계속한대요. 그래서 궤도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뽑아보고 만약에 진짜 위험성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면 UN 차원에서 지구 방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지금 매우 흥미롭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우리 방송에서 자 이제 확률이 8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막 지금 무슨 뭐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다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돈 룩업이라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나네요. 우리는 빨리 룩업을 열심히 해야죠. 네, 절대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돈 룩업 같은 경우는 천문학을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은 은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말 위험한 천체가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다. 네. 근데 다른 많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뭐 인권적인 문제 그런 거는 안 쳐다보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예를 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그냥 맞아야죠. 소행성. 가망이 없죠. 네, 그 수준에까지 떨어지면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소행성은 진짜 얼마 안 된 거니까 그 전에 또 한 번씩 얘기하던 게 아포피스였잖아요. 네. 혹시 모른다. 가능성 굉장히 낮긴 했는데 2029년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뭐 적어도 지구 굉장히 가깝게 도달하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크기가 한 지름 350m쯤 되니까 비교적 큰 편이고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지금은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관측 결과 적어도 100년 이내에는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분류가 네. 됐고요. 아까 아마겟돈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재밌는 게 아마겟돈이랑 그 같은 해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했어요. 네. 아마겟돈은 말도 안 되게 큰 소행성이었고 딥 임팩트는 혜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같은 해에 두 개가 떨어지는 얘기였는데 저는 둘 다 봤는데 사실 영화는 딥 임팩트가 훨씬 낫고요. 과학적으로도 딥 임팩트가 훨씬 낫고요. 아마겟돈은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광부들을 우주 탐사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 보내는 것보다는 우주 탐사를 하시는 분들 원래 우주인들에게 체구를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굉장히 유효한 논리적인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km나 되는 지름의 소행성에 몇백 미터 정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00km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커요. 되게 큰데 킬로미터 단위로. 근데 몇백 미터 정도 뚫고 들어가서 뭐 원자폭탄 폭발시키는 거였는데 그 정도로는 뭐 껍질에 상처밖에 안 날 뿐이고 절대로 그렇게 부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에 이제 두 개의 영화가 꽤나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관심이 되게 높아진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미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영화 두 개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실제로 관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래서 보면은 98년 이전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다.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가 실제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몇만 개의 물체에 대한 관측 데이터가 결국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영화가 이런 식으로 픽션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2.2% 우리가 아마겟돈을 정말 멸망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뭔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타나겠죠. 그죠? 네. 인류가 천문 관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볼 텐데 이번이 한 번의 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프닝 여기까지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류를 믿습니다. 예, 인류 믿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뭐가 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맞아, 어쩔 수 없어 진짜. 살아야죠 다 같이. 네, 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돈룩업 보면은 그러니까 돈룩업까지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류의 소재가 SF에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3체 때도 그랬는데 3체 때도 그랬다? 이거 무슨 뭐 현실의 얘기였네요. 3체에도 나오는데 뭔가 역사적인 사실처럼. 네.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그 이기심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해서 모두 다 같이 산다라는 개념은 아직 인류에게는 이르다. 인류가 그런 능력이 있나? 라는 의심이 그 소설을 보면서 들었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들죠. 그러면서도 이제 인터스텔라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늘 뭐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그러게.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고 그 말이 길어집니다. 자, 유재환 박사님은 지난번에는 암흑 물질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역시 그 천문학의 2대 네. 난제라고 할 그렇죠. 혹은 거대한 질문인 네. 암흑 에너지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노력들이라고 네. 지어봤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론, 뭐 모델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우리가 보는 관측이랑 얼마나 잘 맞냐 이런 거를 해왔던 그동안의 노력들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암흑 에너지 중요하니까 여러 번 했지만 보나마나 다 잊어버리셨고 일단 암흑 에너지 하면 뭐 우주를 가속 팽창하는 에너지다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리뷰를. 네. 전명원 교수님도 자세하게 한번 다뤄주셨고 네네. 지난번에 특히 그 박창범 교수님께서 그렇죠. 현재 그 일하고 계시는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뭔가 소개해드릴 이거는 사실은 저의 2012년 아주 옛날 논문 우와. 예, 어떻게 보면은 서머리 그러니까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석사 논문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이게 제가 석사 때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논문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작성을 했었고요. 이거를 한 1년 동안 고쳐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요거를 딱 제가 졸업을 하고 딱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제 암흑 에너지가 딱 돌아가게 되면서 예,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게 운이 좋게 그래서 이게 리뷰 페이퍼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잘 해주세요. 인용을 잘 해주세요. 석사 논문인데. 예, 타이밍도 맞고 해서 야, 지금 좀 믿기지 않는 많은 수의 인용이 된 옆에 194라고 네. 적혀 있는. 네. 석사 논문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얼떨떨하기도 한. 그래서 석사 논문은 모든 그 석박사들의 흑역사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예. 요거는 저를 이 분야에 남아 있게끔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제가 천문학계를 사실 이렇게 몇 년간 떠나 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몇 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던 거는 아니고 네. 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론적인 모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리뷰해보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거를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정 물질 이론, 수정 중력 이론,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없다는 이론 이렇게 크게 줄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요 파이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암흑 에너지가 그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암흑 물질이 20몇 %,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5%가 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 어마어마한 암흑 덩어리들. 네. 그리고 그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가져다 준 이 표준 촛불로서의 초신성이 네. 있으면서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있을까 해서 정말 있나 봐로 이제 점점 넘어갔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암흑 에너지란 거는 그 가속 팽창을 통해서 네. 추론대에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만유인력으로 서로 당길 텐데 네.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이 멀어지는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드는 게 대체 무엇이냐. 네. 그냥 우주가 팽창하는 거랑 가속 팽창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계기로든 간에 팽창이 시작이 된다면은 쭉 팽창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네네. 텐데 가속 팽창이 된다는 거는 F는 MA, 네. A가 가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힘, 에너지가 계속 가해진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게 뭔지를 모른다. 네, 그렇죠. 그거죠. 뭔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까만색 초코 케이크 위에 촛불이 꽂혀 있는 네, 암흑 우주 위에 촛불을 보자 이런 논문에 저런 사진을 넣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요 사진은 이제 논문에 들어갔던 사진이에요. 네네. 이건 벌써 15년 전의 논문에 13년 전의 논문에 네. 들어있던 아주 오래된 그림이죠.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얘기해주는 요 파라미터, 요 변수 W는 P 나누기 로 하니까는 압력을 밀도로 나눈 요 값이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에 놓이게 되면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이 이제는 그 박창원 교수님의 논문으로 인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W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0.9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것을 이 알코프첸스키 테스트라는 표준 모양을 이용해서 밝혀내셨고요. 그때 얘기하셨죠 아마. 예. 네, 맞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가물가물해요. 네. 구체적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 W가 그냥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우주 상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주 상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 알코프첸스키 방법론을 이용해서 밝혀내신 맞네요,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적색 이동한 0에서 0.8까지 사이의 값들을 평균 낸 값이었고요. 네. 시간에 따라서 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실은 더 살펴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식이 나오는데 그냥 그림처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청자들은 다 익숙합니다. 네. 그냥 저런 게 나오면 한 덩어리의 이미지 파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등호가 있고 그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왼편에 있는 G 뮤뉴 요게 중력에 해당되는 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 T 뮤뉴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물질에 해당되는 그런 항입니다.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질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는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그 중력에 해당되는 항이 밑에 보시면은 요
텐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 항들이 시공간의 공유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주 상수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 우주 상수를 이렇게 람다라고 네. 표시를 하는데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뭔가 이상적인 우주는 정적인 그쵸.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우주였대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관측으로 나오게 되면서 내 우주는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요 상수항 람다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에 나오는 요 R 뮤뉴가 들어가는 요 항이랑 T 뮤뉴가 들어가는 요 항 사이에 이제 람다항, 상수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수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은 이 방정식을 미분을 취했을 때 요 T 뮤뉴의 미분이 되었을 때 요 상수항은 없어지잖아요. 미분하면은. 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존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상수항이 들어가게 된 네. 겁니다. 네. 이 람다 상수항으로 인해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요 람다가 들어간 요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그 액션, 작용이라고 하는 또 물리학적인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상수항으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람다 요게 대체 뭐냐? 진공 에너지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팽창을 야기하는 그런 힘 에너지였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라는 네. 이런 뜻이라면은 진공 아무것도 아닌 공에서 이 우주 전체를 지휘하는 이 암흑 에너지가 이제 나온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체와 같다는 이 불교의 가르침과 뭔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뭐 요즘 저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파고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조금 위험하죠. 네.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개념이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네. 건데 재미있는 개념들이 많이 사실 뭐 양자역학이랑 동양철이랑 연결시키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네, 너무 쉽게 그냥 뭐 뭐든지 뭐 원하는 대로 네.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양자역학은 제가 원하는 네.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랜덤인 것이 네. 제가 관측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A 구멍으로 통과시키고 싶으면 A로 통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옛날 사람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네, 또 들어서 재미있는 또 부처님 얼굴까지 저렇게 굳이 이거는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석굴암인가요 저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네, 네. 돌 색깔이. 네, 네. 요 슬라이드를 넣었다가 뺐다가 여러 번 고민했는데요. 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말 그림처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시공간이 휘어진 그 정도로 물질의 행동을 이제 결정한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여기에서 우리 우주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우주는 균일하고 등방하다. 요 가정을 넣게 되면은 요 밑에 보이시는 이 프리드만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네. 요래조래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그렇게. 요래조래 하면은 네, 이 H가 프리드만 프리드만 항이 되는 거고요. 이 우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이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용, 액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액션 여기서 S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요거는 라그랑지안 덴시티 여기서 L이라고 표시되는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시공간으로 적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라그랑지안이라 함은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죠. 네네.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작용의 법칙에 넣어서 작용 등식을 방정식을 편미분을 취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라그랑지안이
요 밑에 있는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요거는 이 물질의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론 우주론에서 액션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론가분들은 그러면은 그 물질의 액션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은 그 액션을 보면은 이 물질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조금 쉽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이 이제 F는 ma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는 우주의 모든 물질의 운동을 F는 ma라는 형태로 뭐풀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풀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물리량 자체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F는 ma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런 조금 더 어떤 그 근본이 되는 어떤 자연의 근본이 되는 액션이라는 물리량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런 액션을 이용한 저런 라그랑지안 방정식, 그 오일러 방정식, 저런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자연을 근본의 레벨에서 네. 더 쉽게 우리의 자연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물리량을 만들어내고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우주를 해석한다. 그게 더 쉽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역설인데 누가 봐도 F는 M가 간단해 보이지만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려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복잡해져 버리는 것이고 맞아요. 차라리 저렇게 푸는 게 결국은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는 이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맞아요.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물리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이게 간단한 수식으로 자연이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렇죠. 느끼죠. 네.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일지라도 자꾸 보면은 이게 상식처럼 네. 뭔가 그냥 익숙해져서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나올 단순하게 거예요. 표현한다는 네. 거는 그게 뭔가 더 자연의 어떤 섭리에 가까운 어떤 물리량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고 그렇죠. 예. 뭔가 단순한 걸 자꾸 찾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네. 자연의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짧은 식으로 자연이 예외 없이 기술될 네. 때 그럴 전율을 때 이제, 느끼는 거죠. 아름답다 네. 느끼고 네. 전율을 느끼고 최소 작용의 원리는 이 자연의 만물이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둥을 감아 올라가는 덩쿨 식물이라든가 이런 물고기는 왜 유선형을 띠는가 이런 게 다 살아가면서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를 정말 최소한으로 최적화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함이고 결국은 최소 작용의 원리는 이렇게 자연의 우아함. 사실 뭐 생물학 쪽에 네.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하죠. 뭐 외계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외계인들도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나 지능이 인간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외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충 팔 2개, 다리 2개, 눈 2개 정도를 많이 넘어설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많아질수록 그쪽에 이제 할당되는 에너지가 네. 이제 생기게 되는데 네. 비효율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비효율적이다. 특히 눈이 많아지면 네. 이제 뇌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외계 연구하시는 그러니까는 UFO 쪽 말고 진짜 외계 생명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정리를 이제 한번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액션, 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 또한 그 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하고 가는 거죠. 암흑 에너지의 지금 저 액션이 어떤 형태인지를 또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오는 게 액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우주 상수 람다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미세 조정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우연의 일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말로 진공이 에너지 그 자체를 가진다면은 얼마나 어느 정도 양의 에너지를 가질 것인가,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은 10의
120승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저는 오차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이거는 에러바 범위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이다. 어떻게 10에 120승을 틀리느냐. 그래서 진공 에너지로 인해서 이 암흑 에너지가 정의가 된다면은 암흑 에너지는 왜 이렇게 작은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우연의 일치는 뭘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시간 T이고요. Y축이 우주에서의 그 밀도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 M이라 하면은 그 물질의 일반 물질의 암흑 물질의 에너지 밀도는 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간이 팽창하면서 밀도니까는 네. 그냥 일정 양이 있던 것이 점점 밀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 람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진공 에너지는 진공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는 유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로 평행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파이 다이어그램에서 70 몇 퍼센트 대 20 몇 퍼센트 이게 지금 거의 오더가 비슷하잖아요. 그 네.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한데 왜 하필 요 비슷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가? 왜 그 이전이 아니고 왜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요게 우연의 일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제시되는 그런 이론적인 모델들을 이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은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그런 대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인슈타인 장방 정식으로 가면은 왼쪽이 중력을 기술하는 항이고 오른쪽이 이제 물질을 기술하는 항이었는데 여기에 그 사이에 왼쪽 항에 그 람다를 끼워 넣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 상수 람다를 넣지 말고 이 방정식 자체를 수정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암흑 에너지라는 현상을 설명해 보자라는 네. 게 큰 줄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왼쪽을 수정하게 되면은 수정 중력 이론이 되는 거고요. 네. 오른쪽을 수정하게 되면은 수정 물질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 물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다시 그 아인슈타인 장방 정식에 지금 T 뮤니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오른쪽 항을 건든다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 첫 번째 후보는 퀸테센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박창원 교수님께서 나오셨을 때도 언급을 해주셨던 네네. 그런 제5원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원소가 퀸테센스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후보인 거고요. 얘는 퀸테센스는 스칼라 장입니다. 네. 스칼라 장이라 함은 스칼라는 숫자거든요. 장은 이제 시 공간의 각각의 위치, 이벤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장이라고 한다면은 좌표, 3차원 좌표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시간, 4차원의 그 이벤트 점점 안에 각각의 위치에 어떤 숫자가 어사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스칼라 장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의 물의 온도도 스칼라 장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장은 이제 3D잖아요. 3차원의 공간 X, Y, G로 표현되는 수영장 안에 그 물의 위치가 있을 거고 네. 또 시간에 따라서 또 물이 식을 수도 있고 더 네. 데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차원 T, X, Y, G 요 각각의 이벤트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그때그때에 주어지는 숫자 요게 스칼라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 우리가 이제 자석도 이제 자기 장을 내뿜지 않습니까? 네.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 자기 장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부터의 거리 3차원 좌표가 되겠죠. 네. 거리인데 거기서는 자석의 세기가 얼만큼 세냐도 있지만 그 숫자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방향으로 끌어당기는지 그렇기 때문에 걔는 스칼라장이 아닌 벡터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마 이제 스칼라 벡터 정도는 아실 거예요. 개념은 아실 거예요. 네. 방향이 주어지면 네. 벡터장이 되는 것이고. 벡터장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자기장, 네. 전기장, 네. 중력장 뭐 이런 게 될 그렇죠. 거고 그거하고 다르게 저렇게 뭐 수영장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스칼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퀸텐센스의 정체는 스칼라 장이다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계산하기에 그냥 용이하게 스칼라 네. 장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자연에서 스칼라가 정말로 이게 발견이 되느냐? 딱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힉스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힉스장이라고 말하는 게 스칼라장인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예. 필드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입자가 있을 것이다. 네네. 예, 그런 게 또 물리적으로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고, 그거가 대표적으로 검증이 된 게 이제 힉스 장에 대응하는 이제 힉스 보존, 예, 힉스 네네. 입자, 예, 그거의 발견이 이론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보여준 네, 아, 그 네. 실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어렵게 도입했던 그 액션 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퀸텐센스는 그러면은 액션이 작용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탁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2분의 1하고 미분 돼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2분의 1 mv 스퀘어 네네. 같이 그 운동 에너지 항이고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마이너스 V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이제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음. 적분한 것이 이제 액션이다, 작용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 동그라미에 이제 짝대기 근 요 파이가 요 스칼라 장, 퀸텐센스를 표현하는 스칼라 장이고, 이 퀸텐센스를 표현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그 W, 그러니까 P 나누기 로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요 퀸텐센스 스칼라 장도 여기 보시면은 운동 에너지 빼기 중력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네네. 밑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점점 희석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희석되면서 이 운동 에너지는 점점 덜 중요해지고, 그러면 위에는 마이너스 V가 있고 밑에는 분모에는 플러스 V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W 값이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네, 요게 퀸텐센스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암흑 물질이 공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네, 그리고 그 레디에이션은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죠. 네. 왜냐면은 이제 레디에이션은 파동이 있으니까 파동의 그 진동수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결정이 될 건데, 이게 공간이 팽창하면서 이 파동도 늘어지면서 에너지가 한 단계 더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질 대비 더 빠르게 밀도가 감소되는 거고, 레디에이션은. 그래서 그렇게 레디에이션이 주였던 시간에서 물질 주인 그런 시간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퀸텐센스가 주인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는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디어로 K 에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K가 들어가니까 뭔가 한국이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 K는 이제 키네틱이라는 그 네네.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K입니다. 요 아이디어는 아까는 이제 공간이 팽창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희석이 돼서 거의 무시할 만큼 그렇게 약해지는 형태였는데,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중요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 계신 게 저의 석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 무카노프 교수님께서 요 KSense를 재창을 하셨고, 그래서 요거는 그 무카노프 교수님의 위키페디아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노벨상 받으신 분들을 다 폄하하면서 본인이 더 위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80년대에 지금 우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주의 거대 구조물들은 태초에 양자 흔들림, 퀀텀 플럭추에이션으로부터 그걸 씨앗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계산하신 그걸 분입니다. 하신 분이 이분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고등과학원의 명예 교수님으로 가끔씩 네.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그때는 고등과학원에 계셨던 거. 그 80년대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석사하실 때는 저 석사는 이제 미넨대학교에서 아. 했고 지금도 미넨대학교에 계세요.
근데 고등과학원에도 한 번씩 오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수정 물질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이론일 거예요. 만약에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연결이 돼 있다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면 네. 그러면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게 말이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우연의 여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코인시던스 프로블럼을 우연의 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네. 이것도 나온 이론이죠. 음. 만약에 요 위에 그 로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요 수식 맨 위에 있는 수식을 보셨을 때 등호 다음에 0이 온다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요 위에 줄은 암흑 물질, 밑에 줄은 암흑 에너지라고 했을 때 네. 암흑 물질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보존되지 않고 어떤 델타만큼이 남고 그 밑에 줄에 암흑 에너지에서 그 마이너스 델타만큼이 모자라고 그러면은 요 델타가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요 델타가 어떤 형태냐가 또 중요한 뭔가를 이렇게 결정짓는 그런 텀이 될 텐데 네, 요 적절한 형태의 이 연결을 찾는 것도 이론가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요 그 연계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이론 중에 또 격가지로 나오는 것이 카멜레온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S 액션 다시 나왔습니다. 작용. 요 앞단에 그 해당되는 항은 퀸텐센스의 액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장에 해당되는 요 액션 작용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항이 그 L하고 밑에 M 써 있는 요거는 이제 암흑 물질에 대한 작용이 될 건데 네. 요 암흑 물질의 그 라그랑지안 덴시티 요것이 어떻게 이 앞단에 있는 스칼라 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요 암흑 에너지가 그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주로 존재하는 그런 배경에 있는 것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간다. 그래서 물질 우세 시대 때는 암흑 에너지도 물질처럼 행동하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암흑 에너지처럼 행동한다. 이런 카멜레온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주 그렇죠. 초기에는 물질 우세였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물질들 에너지가 더 우세한 시대로 바뀌었다 이런 그렇죠.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카멜레온이다. 네,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요 앞단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표현이 되는데 요 뒷단에 요 연계된 이 연결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중력 포텐셜 수식 자체도 살짝 변형이 가해집니다. 네. 지금 여기에 베타 1, 베타 1, 베타 2 요게 없다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 될 건데 네. 이제 그 뉴턴 상수조차도 좀 더 유효한 좀 이렇게 수정이 가해진 그런 뉴턴 상수가 새로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뉴턴 상수를 정말 정밀하게 다시 측정할 수 있다면은 이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 따로 존재하긴 하는데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연결돼 있다라고 했다면은 요거는 그냥 하나의 물질 가지고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둘 다 설명을 해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신박하죠? 완전 낯서네요. 이런 건 저한테도. 네, 네. 요거는 대부분의 분들, 천문학자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은 개념일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플루이드, 가스에 대해서 체플리진 가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신기한 요 물질은 압력과 밀도가 요런 특별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요 압력과 밀도 요거의 그 상관관계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물질 우세 시대 때는 물질처럼 나중에 그 진공 에너지 혹은 암흑 에너지 우세 시대 때는 암흑 에너지로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로 다 커버한다.
근데 앞에는 중력 포텐셜 부분을 좀 이렇게 만지작 거려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은 요거는 이 P와 로의 관계, 이 W라는 요 그 개수 자체를 건드려가지고 요걸 설명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 물질 이론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수정 중력 이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이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에서 이번에는 왼쪽 중력 텀을 건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굳이 람다를 끼워 넣지 않고 요 G 뮤 자체를 바꿔서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F 오브 R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액션이 나왔는데 그래서 액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요 액션의 R, 그러니까는 그 리만 스칼라가 있는 그 자리에 공률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R 대신에 좀 더 일반화된 그런 F 오브 R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R이 아니라 R의 제곱, R의 뭐 루트 R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암흑 물질의 W, 암흑 물질을 행동을 기술하는 요 W 혹은 여기에서도 뉴턴 상수의 더 유효한 값 이런 것들을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정 중력 이론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최애 이론입니다. 네, DGP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 DGP의 D에 해당되시는 이 드발리 교수님이 또 제가 있었던 위넨대학교에 계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무카노프 교수님이랑 드발리 교수님이랑 서로 막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싸우는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볼 수도 있었는데, 요 이론에서는 다른 차원이 있다. 다섯 번째 차원이 있다. 저번에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모든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차원에 핀 박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차원이 있을 때 다른 힘들은 다 이제 4차원에 박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지만 중력만큼은 다른 다섯 번째 차원으로 이렇게 스머지 아웃, 퍼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은 없어진 거를 크게 느낄 수 없지만 아주 먼 거리까지 보게 되면은 중력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래서 먼 거리를 볼 때 중력이 더 약해졌다. 그러면은 반중력처럼 보인다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저는 대단히 이해서가 아니고 그냥 5차원이 나오니까 멋있고 맞아요. 뭔가 그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네. 좀 환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 개념 자체는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네네.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나요? 관련돼서 이 이론 점점 더 이제 등한시되고 있기는 해요. 이게 관측적으로 이제 밝혀지기도 어렵고. 네. 네,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뭐 이것저것 도입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좋아하지만 밝혀내기 힘들어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어쨌든 이론으로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론이 관측이나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지 그걸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인 활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이제 어떤 추가 차원을 논하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험이나 관측적으로 검증되기가 이제 거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류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다. 네. 라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실 촉근 이론도 맞습니다. 예. 다세계 우주론 같은 것도 네.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맞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촉근 이론은 인기도 꽤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정말 검증과 가능한 과학이냐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촉근 이론 참 재미있기도 한데 네. 개념 자체가 그렇죠. 일단 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뭐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현미경을 만들고 좋은 망원경을 만들면 이게 보이는 것이냐 5차원이 보이고 뭐 그 촉근이 보이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근원적인 문제 부딪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연구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들긴 하지만 고등과학원은 여전히 촉근 이론 하시는 교수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등과학원은 그런 쪽을 되게 네. 좋아하시죠. 네. 고등과학원만큼은 해야죠. 네, 그건 그렇죠. 네네.
지난번에 저분 오셨을 때 저 에드워드 위튼 교수님 오셨을 때 갔었거든요, 강연을. 아, 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강연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은 원래 배경이 근데 저 언론인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바꾸신 분인데 저는 예전에 책을 보고 뭐 제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위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인정을 많이 받고 물리학계에서 이런 물리학계에서 그래서 되게 기대를 갖고 갔는데 일단 강연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표정이 1도 없고 웃지도 않고 뭐 화난 것도 아니고 기계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강연도 그냥 PPT를 꺼내서 글자만 있는 PPT 그리고 뭐 그림 약간 있는 거 그런 걸 그냥 펴놓고 그냥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읽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대로 읽고 아무 다른 얘기도 없이 그대로 읽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는 편했죠. 왜냐하면 PPT에 적혀있는 영어를 보면 똑같이 말을 하니까 자막처럼 놓칠 일은 없네요. 놓칠 일은 없지만 야 사람이 똑똑한 거 좋지만 세상에 저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나 언론인이셨으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었을 저도 것 그 같은데. 생각을 한 거예요. 기대치가 언론인이었으니까 있는데. 대중 강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금 재밌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갔던 건데 그 시절에 에드워드 위튼은 아마 죽은 게 아닐까 내면에서 완전히 이론 물리학자로 거듭난 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재미없는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촉근 얘기를 어쨌든 본인이 연구하는 거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활동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네. 네. 그게 이제 진실이고 아니고 자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네. 네. 과학이라고 부르는 활동에서는 이제 바깥에 있다. 그러게요. 라고 되게 말씀드립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론가일수록 실제 세계에서 관측이 가능한 그런 예측을 제시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DGP 모델에서도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네네. 더 차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플랑크 상수조차도 그 5번째 차원에 대한 플랑크 상수가 따로 있고,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도 5번째 차원에서의 아인슈타인 방정식, 4번째 우리 보통 그 4D 네. 4차원에서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프리드만 이퀘이션은 4차원 안에서 이렇게 보일 거야라고 예견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이론은 5차원을 5번째 차원을 도입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차원 볼 수 없으니까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론이 맞다면 변형된 4차원 상에서의 살짝 변형이 된 그런 기술 가능한 그런 식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차원으로 인한 4차원에서의 영향은 이래. 이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중력 이론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걸 다 이제 설명을 하려면 아무 네, 에너지를.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맞는지 아닌지, 요 맨 밑에 있는 요식 우리가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우주를 기술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 이론에 따라서 변형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방정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관측으로 증명을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대세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이론 아이디어 자체는 마치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그런 쇠로 된 그런 판 위에 서 있는 개미 같은 네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땅 어디를 쳤을 때 그 울림 퍼져나가는 에너지는 그 철판 위에서 제일 셀 거예요. 네네. 철판 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그런 양을 거의 측정을 못할 정도로 철판 위에서 가장 세고 네.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이런 에너지는 아주 미미할 텐데 멀리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무시 못할 양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5번째 차원을 상상할 수가 있겠다. 이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같이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맘대로 상상을 해보고 맘대로 선호를 할 수 있지만 관측 결과가 별로 이렇게 따라주진 않는다. 네, 선호되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 중력 이론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뤄볼 이론은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없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그 우주론의 기본 원리로 우주는 균일하고 등방해 이거를 항상 깔고 갔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FLRW 매트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포기하자.
등방해 보이는 거는 뭐 관측으로 맞으니까는 균일하다는 걸 포기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큰 저밀도, 상대적으로 바깥보다 저밀도인 그런 보이드, 거스리 공동 안에 살고 있다. 라면은 멀리를 봤을 때 좀 더 중력이, 과거에는 중력이 더 세 보였고 더 가까운 우주, 그러니까는 더 최근의 우주에서는 중력이 더 이상하게 약해진 그런 뭔가 착시 효과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실은 암흑 에너지는 그냥 착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론인가요? 요거는 그 빌균일 LTV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 LTV도 각각의 사람 이름일 거예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접선 방향 그리고 평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주가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가지고 요 H 그 개수 자체도 접선, 평행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요. 요게 오래전 논문이고 그 사이에 새로 제창되는 이론도 있기는 할 건데, 사실은 그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꽤 많이 커버를 여태까지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요 논문이 최근까지도 계속 네,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이 이론에서 그칠 게 아니라 관측으로 요 어느 이론이 맞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관측하는 방법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초신성, 표준 촛불 방법, 그리고 CMB,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BAO, 바리온 음향 진동, 이런 표준 자 방법, 그리고 약한 중력 렌즈, 그래서 이 물질의 분포를 제대로 보는, 여기에 추가로 박창원 교수님의 알코포첸스키 네. 표준 모양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이 스테이지 1, 2, 3, 4 중에서 이제 스테이지 4면은 롱걸텀 퓨처 프로젝트, 그러니까는 좀 먼 미래에 시작이 될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써있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근미래 아니면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것이 LSST, 그러니까 지금은 루빈 천문대로 이름이 바뀐 이 프로젝트와 SKA, 유클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이론적인 모델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선호되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관측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인 뉴턴 상수, 그냥 G가 아니라 만약에 그 중력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 이펙티브 뉴턴 상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뭐 인공위성 안에서 실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또 에투베스 개수 이런 것도 일반 상대론을 그 증명하는 그런 개수인데, 그래서 관성 질량이랑 그런 중력 질량이랑 정말로 같은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들인데, 이런 거를 인공위성에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력이 맞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중력 이론을 새로 써야 되는가, 수정해야 되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질 쪽보다 중력 쪽을 새로 하는 게 훨씬 더 큰 일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죠? 좀 큰 건드려서 안 될 거를 건드리는 저거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근데 뭐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당연히. 네. 야, 네. 사실 그 람다 얘기는 말씀 여기도 적혀있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최대 실수라고 얘기가 되다가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암흑 에너지 혹은 가속 팽창에 연결이 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받고, 저희는 이제 방송을 저희가 20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 노벨상을 받은 사실 직후거든요. 거의 네. 2년 정도. 그래서 그 직후에 그 얘기를 초기에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죠. 말씀하신 대로 우주를 이제 멈춰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게,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아인슈타인은 그런 것에. 본인 자신이 만들어낸 이론은 기존의 관념을 다 깨버리는 그런 이론들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고집스럽달까요? 양자역학 쪽도 그렇고 네, 스타분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그걸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람다를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우주를 원했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을 좀 하는 편이죠. 무슨 네. 뭘 정말 바랬던 걸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야 그러니까요. 할 것 같고 예. 자기가 생각하는 자연, 우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완벽한 우주 같고 자기가 만들어낸 방정식을 그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게 궁금한 게 제가 궁금한 그거죠. 왜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아하, 그 부분인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동기였던 것 같긴 한데 어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그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가 여기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합쳐지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항상 이제 영원한 거, 네.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그런 존재를 염원했다면 동양 쪽은 항상 변화하는 거를 네. 이제 그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잔재인 것인지.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그럴 수 되는데 있죠. 여하튼 여기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결국은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저는 느낌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걸 풀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얼마나 많을까.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암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풀어낸다라는 것이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시작이죠. 예, 이게 뭔가가 밝혀지면 거기서 이제 줄줄줄줄 때 끌려오는 그 수많은 개념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네. 풀어내면서 그 정말 우주의 에너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대한 영역들을 풀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이런 거는 노벨상으로도 부족하다. 노벨상을 2개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꺼번에. 네. 한 명이 2개를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2명이 1개를 나눠 받는 경우는 많지만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두 개. 예, 그냥 그 2개를 물리학상을 2개를 만들어서 한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고 이걸 정말 인간이 건드릴 수 있을까 정도로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네. 실제로 이 논문이 나왔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소반에 보여드린 그 개수들이 그려져 있는 그 등고선처럼 보이는 그것들 네네. 있잖아요. 그게 그 12년, 13년 전에는 정말 이게 맞다라고 딱히 숫자를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컸어요. 네. 근데 지금 박정원 교수님의 논문에서 보는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족의 발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 10몇 년, 뭐 20년 안에 이 정도로 이 범위를 혁신적으로 좁힐 수 있을 거라고는 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을 결국은 해냈죠. 그렇죠. 뭐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문명이 멸망하지 않는 한 과학을 할 시간은 많으니까 언젠가는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주론 사상 최고의 발견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 때가 됐다. 이렇게. 천문학에서 때는 뭐 수백만 년이기도 하니까. 네. 그거 아세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우리 왜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임박했다고 하는 게 천문학에서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100만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유튜브에서 이거를 3개월째 생중계를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와. 외국 사람인데 망원경을 베텔게우스에 맞춰놓고요. 3개월 동안 계속 그거를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목은 이렇죠. 곧 일어난다. 폭발이 마치 뭐 이렇게 한 몇 달 혹은 몇 년 찍다 보면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그렇게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목이 좀 사기죠. It's happening 뭐 일어났으니까요. 뭘 해프닝이야. 해프닝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를 망원경을 붙여놓고 고정을 해놓고 몇 달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는 저런 인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라도 저러다 찍히면 진짜 대박이긴 하다. 대박이죠. 로또가 생각나네요. 또. 네, 그래서 세상에 참 재밌는 사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은 우주적 척도의 시간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참 너무나 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시간은 많다.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할 망정.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암흑물질에 관한 한 박사님이 발견하시면 좋겠다. 아이고. 생각을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면 좋죠. 그래서 노벨상이라도 받으시면 여기 한번 나오시면 또 대박이고요. 어휴. 노벨상 받는 분들은 처음부터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들 하다 보니까 받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뭐 너무 자신감을 보이시면 그것도 웃기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이제 홍 박사님은 지난번에 이어서 관측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제가 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방법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우주 거리 사다리 (Cosmic Distance Ladder)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각 단계 사다리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더 먼 거리까지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지난번 녹화 때 가까운 별들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의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가이아 망원경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가이아 망원경은 그 가까이 있는 별들의 삼각 시차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번 삼각 시차 다음번의 거리 측정 방법인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 또는 성당까지의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여름과 겨울철 위치에 따라서 하늘에 멀리 떨어진 별들이 천국에 투영되는 위치가 달라질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 차이가 클 거고, 멀면은 작을 거고, 그걸 이제 삼각 시차라고 하고, 그 크기 측정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거의 삼각 시차량을 정확히 측정만 할 수 있다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뭐 자로 측정하는 거하고 진배 없는. 사실 뭐 지상에서 측량할 때도 쓰는 방법이니까요. 그럼요. 네. 뭐 자를 이용해서 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한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삼각 시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가까운 별들까지만 그 삼각 시차 곡의 값이 유의미하게 측정이 되고,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져도 유의미한 삼각시차가 측정이 안 되니까 거리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삼각시차 관련된 가이아 망원경에 관련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뭐 아까 이제 유재현 박사님께서 뭐 표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와 관련된 방법으로 이제 바리온 음향 진동, 바리오닉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전명원 교수님께서 몇 번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몇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흥미로운 얘기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P 테스트 박창범 교수님께서 뭐 이제 전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우주론 연구하셨던 저 AP 테스트도 일단 기하학적 방법의 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리 측정 방법은 바로 천체의 고유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어떤 천체의 절대 밝기, 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밝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게 그 천체가 어둡게 보이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뭐 시각적인 뭐 그림을 뭐 왼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이 가까이 있으면은 뭐 단위 면적에 다음과 같은 이제 포톤, 광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멀면은 뭐 동일한 면적에 더 적은 광자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역제곱 법칙, 중력도 마찬가지로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고, 모든 어떠한 물리량들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있지 않습니까? 뭐 빛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뭐 이런 일정한 밝기를 가진다고 생각이 되는 천체를 우리가 표준 촛대,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표준 광원, 그다음에 요 천체의 밝기, 고유의 밝기를 광도, 루미노시티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천체의 광도, 루미노시티 또는 절대 밝기, 고유 밝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두운 천체가 그냥 관측이 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천체가 우리로부터 원래 가까이 있어서 밝게 관측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그냥 너무나 어두운 천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어둡게 관측이 된 상황, 또는 원래는 굉장히 밝은 천체지만 우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어둡게 관측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의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실제 밝기 사이에는 그 모호성이 있는 거죠. 얼핏 듣기엔 저걸 구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degenerac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천체 그래서 고유 밝기를 알면은 하나가 고정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놀랍게도 이제 천체 물리학적인 우리 지식을 동원하면은 천체 가능할까라고 싶었던 천체의 고유 밝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진짜 뭐 외계에 있는 별의 고유 밝기, 저 별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필 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인간 지성의 승리지 않을까. 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멋있습니다. 뭐 모든 과학이 인간 지성의 승리이긴 한데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야, 이런 식으로 풀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네. 영역이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천문학은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기가 힘든 학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관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참 놀라운 어떤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까지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서의 별은 삼각 시차로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유의미한 측정이 안 되는 먼 거리에 위치한 별까지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지?에 따른 이제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량, 별의 고유 밝기를 알아야지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방출하는 고유 밝기, 에너지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따라오는 네. 질문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궁금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별은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해서 방출하지? 예. 이 기작을,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우리가 별이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에너지량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별은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할까? 요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별, 특히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진화 단계에 있는 별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별의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원자, 중성 원자의 상태로 다 존재를 합니다. 수소든 어떤 모든 물질들이. 하지만 별의 중심에서는 핵과 전자가 다 분리된 어떤 이온의 상태로 다 존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핵 4개, 수소핵 4개와 전자들이 뭉쳐져서 헬륨핵 하나를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 중 하나인 E는 mc 제곱,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측정한 수소핵의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핵 질량 곱하기 4 한 값하고 헬륨핵의 질량 하나 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는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헬륨핵 하나가 질량이 더 적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소핵 4개가 질량이 더 크고 요게 헬륨핵 하나로 변환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핵융합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에너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방금 얘기하신 부분을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핵 분열은 이해가 되는 거죠. 핵이 뭐 이렇게 물질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니까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엄청 큰 에너지가 나오겠네. 근데 합쳐지고 떡치면은 왜 여기서 또 에너지가 물질이 왜 사라지고 거기서 왜 에너지가 나오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그게 그냥 정답이죠. 맞습니다. 그냥 에너지 가장, 보존. 네. 예,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저 수소핵 4개를 합친 게 헬륨핵 하나보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네.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없어지는 질량이 생기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에너지로 맞습니다. 방출이 되는 게 이게 핵융합의 원리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핵융합의 원리 그리고 별 중심에서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별의 에너지원이다. 이건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거를. 그랬겠죠. 예. 그래서 별이 왜 빛날까? 태양은 왜 빛날까? 이거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로 태양에선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타고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도 제시가 된 적이 있다고 하고. 여기서 초기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700~800년대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구에서 사용하는 뭔가 에너지원이 불이 타고 있는데 그렇죠. 불이 네. 타고 있다는 것이면 불에 타는 덩어리가 저기 있는 거겠지 하면
고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석탄. 네. 나무는 아닐 테니까요. 네. 나무는 되게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석탄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네.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쵸. 어쨌든 우리가 경험한 불타는 그러니까요. 무언가. 그렇죠. 네. 핵융합 같은 말은 뭐 그 개념은 그때는 그 잠꼬대 같은 얘기니까요. 그렇죠. SF도 아니고 뭐 네.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별이 탄생하려면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적으로 수축을 해서 예, 그게 별이 되는 건데 중력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줄어든 그 포텐셜 에너지가 네. 바깥으로 별의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훨씬 낫네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요걸로 이제 지속될 수 있는 별의 수명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이제 지구의 나이를 일단 지구의 암석이라든지 동위원소 등등 분석 방법을 통해서 뭐 몇십억 년, 45억 년, 46억 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의 중력 수축으로 계산한 가정을 해서 태양의 나이를 계산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수천만 년,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보다 적은 거죠, 태양의 나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실이면 굉장히 재미있는 우주긴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고 네. 하지만 그래서 지구가 거의 딴 데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구뿐만 아니고 뭐 지구의 네. 행성, 태양 행성 전부 다 그렇죠. 딴 데 어디서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중력 수축도 그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아이디어였고 태양이 빛을 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아서 에딩턴이라는 분이 아마 어떤 식으로 핵융합이든 어떤 식으로든 태양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복사 에너지가 나옴으로써 그게 중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별이 뭐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하셨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핵융합 기작을 정확한 기작을 밝혀낸 게 이제 한스 베테라는 예,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서 에딩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이십니다. 네.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 일식 때 별의 궤적이 휘는 그걸 또 예측하시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신 분이 에딩턴이시고요. 되게 부지런하고 멀리도 가시고 돈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걸 할 수 있다는 건 그 시절에 모든 걸 갖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스 베테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예, 물리학자 분이신데 그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시면 한스 베테가 또 그쵸. 등장을 합니다. 또 유명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한스 베테와 관련된 아마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인데 한스 베테라는 분이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기작을 수학적으로 잘 밝혀낸 논문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일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분과 밤 해변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저기 빛나는 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이제 로맨틱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스 베테의 대답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 별이 저렇게 아름답게 반짝이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어떤 네. 설화가 저도 와우. 들어본 얘기인데 네. 예, 뭐 사실일 수 있으나 네. 굉장히 재수없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재수 그렇죠. 없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름의 낭만이 있는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예, 설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내려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별의 중심부에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이 별 에너지 생성의 어떤 주된 소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핵 융합 반응의 효율은 그 온도와 압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핵융합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를 엄청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에 사실 그 높은 압력과 온도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온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 핵이 뭉쳐야 되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수소 핵은 다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렇죠.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같은 전하기 때문에. 양성자 하는 거잖아요. 양성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양성자고 가까이 가면은 밀어내야 되는데 핵융합을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 밀어내는 힘을 이기고서 융합을 하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압력과 온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핵융합의 필수 조건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다. 그 전자기력의 반탄력을 그냥 다 깔아뭉개고 네, 맞습니다. 떡지게 만들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그게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별의 질량이 크면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뭉치려는 그게 크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의 온도 압력은 매우 높을 것이고 그렇죠. 작은 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봤을 때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물리량들을 우리가 한번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의 질량이 큰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중심 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 그러면은 핵 융합의 효율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네. 에너지 소모가 이제 많다는 얘기고요. 뭐 인간으로 치면은 기초 대사량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당연하게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표면의 온도 당연히 높을 거고 에너지 방출 당연히 많을 거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고유 밝기, 절대 밝기가 밝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반지름은 크고 그다음에 수명,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료를 엄청나게 빨리 태웁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빨리 타면은 뭐 수명이 짧겠죠. 네. 네. 별의 질량이 작다면 이와 이제 반대의 어떤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네. 지금 요 표는 되게 이제 정성적으로 제가 기술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물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떤지를 수학 값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과 같은 이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질량의 별들이 동시에 그냥 뿅 하고 태어난 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절대 밝기, 요 평면상에서 이 별들이 어떤 분포를 가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이 절대 밝기인 어떤 평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네. 요 평면을 처음 그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HR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이제 가로축이 표면 온도인데 요게 별의 색깔과 관련이 되고 세로축 절대 밝기는 등급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색 등급도 컬러 매그니튜드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요 평면상에서 표면 온도 절대 밝기 평면상에서 별들의 위치를 찍어 보면은 질량이 큰 별은 말씀드렸듯이 표면 온도가 높고 에너지 방출이 그러니까 이게 밝기 때문에 이쪽에 찍힐 겁니다. 네, 표면 온도가 높고 밝은 쪽에 찍힐 겁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이제 표면 온도가 낮고 어두운 쪽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어떤 시퀀스를 가지면서 쭉 요 선을 따라서 네. 분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알기 쉽게 알기 쉬운 어떤 비유를 위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고 네. 요거를 표면 온도가 얼마고 절대 밝기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일 때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x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이제 광도 네. 입니다. 그래서 요 보라색 선을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쭈르륵 분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다양한 별들이 동시에 뿅 하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다 0살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별의 시작 단계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 별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그 별의 진화 단계를 주계열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요 뿅 하고 태어난 그 가상의 그 순간을 따라서 그은 선 요거를 Zero Age Main Sequence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0년 주계열이라고 위에 예. 번역이 돼 있고. Zero Age를 그대로 번역해서 0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배울 때 0년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0년 주계열 뭐지? 예. 그래서 저는 주계열 시작 단계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와닿지 않나?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별이 질량에 따라서 그 수명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하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네. 진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질량 큰 별은 조금만 있어도 주계열을 탈출해버리고 쭉 이 트랙을 따라서 쭉 진화를 하고 질량이 작은 별들은 천천히 주계열을 이제 떠나면서 이 트랙을 따라 진화하고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별들이 어떤 궤적을 따라서 진화하는지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항성 진화 트랙, 네. 네, 스텔라 이볼루션 트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별의 질량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템퍼러처 그 온도와 이 광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 진화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장하는 속도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이 별 무리의 사진을 딱 찍어 보면은 이 질량이 큰 별은 이미 주계열을 떠나서 좀 여기 찍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얘보다 질량이 조금 작은 애는 얘보다 좀 덜 탈출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더 질량이 작은 애는 이제 막 주계열 단계를 이제 막 떠나고 있는 거고 네. 이보다 질량이 더 작은 애들은 아직 주계열 단계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같은 별들을 쭉 이어보면은 이러한 모양 될 겁니다. 지금 마우스를 따라서 이러한 모양으로 선이 그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동시에 빵 태어난 별들에 대해서 같은 시간만큼 진화를 시킨 다음에 그 자취를 이은 요 모델을 등 연령 곡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텔라 아이소크론. 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크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여기서 아이소가 같다라는 뜻이고 크론이라는 게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시계 예전에 뭐 항해할 때 쓰던 크로노미터인가, 예, 뭐 그것도 다 시간과 관련된 거고, 네. 그래서 아이소크론 하면은 뭔가 비슷한 그 시간대를 가지는 별들의 자취를 이어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질량의 다양한 별들이 뿅 동시에 딱 생성된 상황을 그냥 생각만 해본 건데 네.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단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전체입니다. 네, 스타 클러스터이고 별 성자에 뭐 단자가 뭐 물이 짙다, 뭐 아니면 뭐 구 형태의 뭐 약간 뭐 이런 뜻의 단자로 알고 있습니다. 성단은 중력적으로 뭉쳐져 있는 다양한 질량을 가지는 별들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류는 크게 이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어떤 게 산계성단이고 어떤 게 구상성단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군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별들은 이 성단에서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단에서 물이 지어서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성단 내 별들은 동시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같은 가스 구름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비슷한 화학 조성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성단 내 별들은 나이도 비슷하고 화학 조성도 비슷하고 단지 다른 건 질량만 다른 별들이 뭉쳐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구상성단을 이용해서 네. ICL을 연구하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ICL. 그렇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별들이 또 모여있고, 수백만 개가 예. 모여져 있는 밝은 천체다 보니까 먼 거리까지의 그렇죠. 이제 연구를 또 할 수 있는 툴로서 성단 하나하나 볼 수 있고 그쵸. 셀 수도 있고 네. 네. 아주 그렇죠. 중요한 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에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화학 조성을 가진다. 라고 이제 거의라는 말을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제 연구 분야가 구상성단 내 항성 종족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이도 다르고 화학 조성도 다르다. 라는 연구를 제가 또 했었기 때문에 네네. 뿅이 거의라는 아닌데요? 어떡하죠 이거? 써놓은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게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아주 그 미세한 차이를 연구를 해서 그 미세한 차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실제로 항성 진화를 연구하기에는 뭐 크게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단의 HR 다이어그램 아까 말씀드린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이제 등급인 HR 다이어그램을 실제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주 유명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별들을 실제로 이 평면에 찍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뚜루룩 찍힙니다. 네, 예쁘네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이제 주 계열성인 거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나이가 굉장히 젊은 성단으로 알려져 있어서 말 그대로 지금 막 태어난 성단입니다. 네. 지금 태어나자마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들이 주계열. 그렇죠. 다 영년 주계열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이거가 우리가 이제 겉보기 등급으로 그린 HR 다이어그램인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네들의 절대 등급, 실제로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두 개를 포개면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게 곧 거리와 관련된 양일 테니까. 그렇네요. 예, 이 둘의 차이가 적으면은 뭐 그냥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크면 클수록 멀리 있다는 얘기고,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단 성단의 이 주계열 라인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주계열 라인,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를 겹쳐서
요 차이를 계산합니다. 뭐 예전에는 아마 그 OHP 필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맞췄겠죠.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은 다 컴퓨터로. 아, 그럼요. 네.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요 차이를 실제 관측에서 얻은 우리가 관측 등급과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절대 등급의 요 세로축의 차이를 디스턴스 모듈러스, 거리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 거리 지수는 이름이 왜 거리 지수냐? 말 그대로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파섹 단위의 거리와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요 거리 지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그 성단까지의 거리를 얻어낼 수 있다. 네. 요 방법을 이제 주기열 맞추기 방법, 메인 시퀀스 피팅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각 시차로 측정할 수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는 별까지만 삼각 시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단에는 더 많은 숫자의 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별들은 더 멀리까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기열 맞추기 방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겹치는 또 거리에 있는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 대상들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 모두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리는 요 삼각 시차로 측정한 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대상에 대해서 주기열 맞추기로 측정한 요 거리, 예. 요거를 보정을 하는 겁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값을 보정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론 자체가 가지는 어떤 계통 오차를 보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겹치는 대상들을 가지고 이런 보정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있는 천체까지 성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삼각시차로 측정할 수 없었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먼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거니까 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또 마련이 된 거고요. 어허. 네. 그래서 요 다음 발판이 무엇인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와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주기열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 은하 내 성단까지의 거리인데 뭐 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더 멀리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 또 보정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네. 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참고로 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응용을 하면은 성단의 나이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별들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그 진화하는 그 에너지 소모 속도가 다르고 수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영년 주기열상에 이제 쭉 별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기열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기열 떠나는 거는 질량이 큰 별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네. 왜냐? 에너지 소모가 빠르니까. 그래서 쭉 먼저 떠나면서 질량이 작은 순서대로 점차 떠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따라서 성단의 나이와 관련이 되겠죠. 예. 요 떠나는 요 주기열을 떠나는 요 포인트의 네. 위치가 바로 성단의 나이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를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성단의 등 연령 곡선, 요 나이에 따른 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성단의 요 HR 다이어그램을 피팅을 함으로써 맞춤으로써 성단의 나이가 얼마구나. 네, 요거를 언제 태어났구나. 얼마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론적으로 계산한 지금 그래프인데 파란색 요게 나이가 가장 젊은 때의 등 연령 곡선입니다. 네. 얘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기열이 점점 떠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더 질량이 작은 별까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아래 있는 보라색이 가장 나이가 많은 성단의 등 연령 곡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기열을 떠나는 여기 이제 턴오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게 온도가 낮은 쪽에 있으면은 저기 나이가 많구나. 대략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굉장히 뜨겁고 밝은 쪽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애구나.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플레이아데스의 이 색 등급도 HR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주계열 그 턴오프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그 질량이 큰 별들도 아직 주계열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별들이 다 네. 주기열에 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막 태어났다. 네. 어제 태어났다.
천문학적 스케일에서 어제 태어났다. 정말 그냥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맞습니다. 요 몇백만 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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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에서 태어났다. 어휴. 네. 애기네, 애기. 네. 요것만 보면은 아 젊은 영희마. 성단이구나. 성단의 HR 다이어그램만 보고도 우리가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젊은 성단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등 연령 곡선 피팅을 통해서 성단의 항성 종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관측된 어떤 복잡한 성단의 색 등급도 HR 다이어그램이고, 뭐 요거에서 다양한 항성 종족들이 성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등 연령 곡선을 모델과 이제 피팅을 통해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내고 그 모델 값을 바탕으로 각 항성 종족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화학 조성이 어떻게 되고 네 비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성단의 나이, 화학 조성 등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라는 어떤 참고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진짜 이런 거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영역들이잖아요. 네. 누구였던가요? 그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로 저 별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네. 인물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아. 사람이에요.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성급했네요. 근데 그 시절에 뭐 아마 18세기 뭐 네. 이랬을 때니까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슨 물질들을 여기서 가보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그때는 망원경으로 본데봤자 뭐 조금 그냥 더 밝게 보이는 정도였을 테니까 그리고 별은 많고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사실 없다시피 한 그쵸.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당장 그 표면에 정확하게 뭐 표면이 어떻게 생겼고 표면에 뭐가 있고까지는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물질들이 네. 저 별을 만들고 있는가 같은 부분들은 이제는 심지어는 행성들조차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경지에 이르고 있으니 네. 우리가 한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던 것들 그리고 그 못 박은 걸 주변 사람들도 맞아 그건 안 될 거야라고 다 동의했던 네. 것들도 다 되고 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네. 예. 이런 느낌들을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보면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당시 이제 에딩턴, 한스 베테 오펜하이머 같이 또 이분들 말고도 다양한 다른 또 많은 물리학자분들이 계셨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핵 물리를 연구를 하실 때 이게 뭐 원자 폭탄으로 이어질까? 뭐 예상을 당연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응용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리학적 목적만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엔 그랬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러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어떤 순수한 물리학적 연구가 이렇게 산업 분야에 많이 또 응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거 왜 해? 라고 하는 이런 순수과학 연구들, 자연과학 연구들도 어떤 식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네. 또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산업적으로 어떠한 응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유명한 말이 그 맥스웰이 전자기파 관련돼서는 전혀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네. 본인이 네, 이거는 응용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도 있고 그건 분명히 이제 저희 방송은 기본적으로 항상 좀 기초과학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걸 지금 관점에서 이게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저거 알면 뭐 하냐 그런 말은 무의미할 뿐 아니고 해가 되는 네. 해가 되는 생각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요즘 느끼는 거는 또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야,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가치가 여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런 우려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AI 관련된 특히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쏟아져 나오는 기술들의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인간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맞춰서 살아가도록 진화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2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생물학적으로는 사실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량도 똑같고 그래서 좀 그런 우려는 있어요.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적응력도 적응력이지만 그 인성을 앞서가 버리는 웃자라 버리는 거죠. 한쪽만 계속 그런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퍼지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잘 길을 찾겠죠. 네. 방법을 찾아서 풀어내겠죠. 네. 결국은 해내겠죠. 해내겠죠. 네. 중간에 잠깐 뒤뚱뒤뚱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항상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AI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처음에 그냥 재미만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저도 겁이 날 정도로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걱정하시고 일단은 인간이 상상도 못한 것들을 계속 해내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가치는 늘 크다 네. 네. 얘기를 드리면서 마쳐야겠네요. 유재현 박사님은 다음에 꼭 나오세요. 다음에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네. 특히 진전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경우에 네. 연락을 주시면 생기는 족족 예. 바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 박사님하고 저는 여전히 그리고 특히 정말 저희가 4월 그러니까 지금 4월호는 아마 특집으로 나갈 것 같고 이미 이게 3월호니까요. 5월호부터는 새로 하실 분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 좀 힘을 써주시고 아니면 네. 정말 우리 둘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저희 둘은 다음 달에 찾아뵙고 유전 박사님은 언젠가 미래에 네, 찾아뵙는 걸로. 응원해 주세요. 네. 다음에 나올 수 있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